그녀는 가죽 손가방을 이용해서 칼집을 만들어 허리에 두릅니다. 그리고는 칼과 과도를 꼽고 이를 감추고자 또다시 긴 코트를 걸칩니다. 문제의 그날, 그를 찾아가서 그녀는 절규합니다. 하지만 절규 끝에 돌아온 것은 그의 욕설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의 중요 부위는 난도질되었고 여성은 피가 철철 흐르는 칼을 들고 한쪽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또 무거운 사건이었죠. 1991년 1월 30일 한겨울 대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 방 안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고 한쪽 구석에는 체구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는데 손에는 피 묻은 칼과 과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 바로 사망했고요. 부산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 김분남. 피해 남성은 송백권입니다. 이 송백권은 여자의 친정집이 있는 마을에 친정집 바로 앞집에 사는 남성입니다. 평범한 주부가 친정 동네에서 동네 어른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1970년이었습니다. 그때 김분남, 그녀의 나이는 9살이었어요. 엄마 심부름으로 이웃집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가는 어린 김분남을 송백권이 살짝 부릅니다. 조용히 불렀죠. 분남아, 아저씨 심부름 좀 해줄래? 잠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송백권 아들 김분남과 같은 9살이었고 동갑내기 친구였다고 합니다. 아빠 친구니까, 네, 동네 어른이니까 네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아빠 송백권은 9살 김분남의 옷을 강제로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성폭행을 합니다.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몸이 성장이 채 시작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죠. 어린 9살의 김분남은 그날 이후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너무너무 아파서 열흘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소중한 그곳이 아주 심하게 파열되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아팠는데 부모는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송백권이 어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너도 죽고 너희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너희 가족 다 죽는 거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가정부로 취업이 되었죠. 그 당시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일찍부터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시골집에 보태는 일,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생활하던 그녀는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 무렵 내가 어릴 때 당한 일이 성폭행이라는 것과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 끙끙 앓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녀가 결혼을 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트라우마가 무섭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결혼하고 신혼 첫날 밤 남편과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녀는 꽥 소리를 지르면서 집을 바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첫날 밤 성관계를 거부하더라. 그렇게 그녀는 그녀의 친정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물어보게 되죠. 왜? 어째서? 이때 그녀는 처음으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의 손길이 9살 때 나를 성폭행했던 그 아저씨 송백권의 손길로 느껴졌다. 부모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녀를 대도시에 있는 정신과에 데리고 갑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성관계만 하려고 하면 이런 발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은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었고 끝내 남편은 못 살겠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첫 결혼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녀는 언니가 있는 부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공장에 다니며 일하게 되죠.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사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정말 사랑했었나 봅니다.
그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임신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 또다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무서운 듯 온몸을 떨기도 했고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성관계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어떤 날은 텔레비전을 두드려서 부수는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증상이 심각해지자 그녀는 정신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괜찮다가 또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두꺼운 법률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 자신의 병, 이 문제가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앞집 아저씨 송백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관련 서적을 들여다보는 그녀를 보고 그녀의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야.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방법이 없어.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대답은 방법이 없습니다이죠. 성폭행 강간죄 같은 경우는 범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겠죠. 그로 인해 그녀의 인생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했으니까 아예 새싹일 때 꺾여버렸던 것이죠. 무참하게. 어느 날 그녀는 앞집 남자 송백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돌려놔라. 나도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때 송백권 사과했을까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돈을 줍니다. 그것도 오빠를 통해서 4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그녀는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 후 또다시 남편과 부부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헛소리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분이 좀 힘들었는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 바보 같은 병신 같은 여자. 이제는 남편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인 그놈의 그것을 잘라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녀는 가죽 손가방을 이용해서 칼집을 만들어 허리에 맵니다. 그리고는 칼과 과도를 꼽고 이를 감추고자 긴 코트를 걸칩니다. 송백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송백권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오히려 마구마구 욕설을 뿜어댑니다. 40만 원을 주고 합의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 왜 자꾸 나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그러면서 송백권은 쌍욕을 해댑니다. 순간 그녀는 구멍가게 안에 있는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긴 코트자락 속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커다란 부엌칼. 무자비하게 송백권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그녀가 부엌칼을 휘두르니 송백권이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겨우 칼을 하나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코트자락을 탁 제끼고 안에서 또다시 과도를 꺼내듭니다. 그를 공격한 지점은 딱 한 부위, 특정 부위입니다. 다른 곳은 전혀 공격하지 않습니다. 허리 아래 부위, 급소, 낭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기를 잘렸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칼을 준비하고 연습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성인 남성을 작은 체구의 여자가 제압을 했을까? 당시 송백권은 중풍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동정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일었습니다. 그녀는 무죄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살인이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재판을 받으면서 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
그녀 김부남은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가까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진단 결과 조현병 환자이며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장애 상태이다.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무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년 7개월 동안 치료감호소에 있다가 출소하게 되죠. 이 사건은 아동 성폭력 범죄와 그 피해 후유증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 보여준 것이죠. 결국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가 2013년 6월에 전면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죠. 우리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인 듯 싶습니다. 그녀도 어디선가 평범하고 잔잔하게 사랑하는 아들과 잘 살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